최근 10년 동안에는 그 S&P 500이 깨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모든 면에서 법정 통화보다 좋거든요. 네. 비트코인 암호화치기는 무조건 깨져요. 그 다음 상승장에서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딴 애들을 더 좋게 보고 있죠. 네. 빨리 따라가야 돼요.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아니 3년 만에 나오셨더라고요. 네, 저희 그렇더라고요. 채널에.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네. 강왕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퀀트 투자 또 전문으로 하고 계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최근에 쓰신 책이 잔력만 보고 주식 투자한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11번째 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책 쓸 내용은 늘 제 머리에 다 있고요. 요즘은 이제 클로드 같은 애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네.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졌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작가님이 이 두뇌는 인간 AI인데 원래 인간 AI인데 여기에 이제 챗GPT랑 클로드가 장착이 돼가지고 요새 좀 더 많은 이제 정보가 안에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그 정보를 쏙쏙 빼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저희가 이제 녹화 들어오기 전에 장을 보니까 8,300대까지 또 이제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어제는 또 왜 이렇게 또 빠지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이 시장? 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투기 세력도 많이 붙었고 외국인도 붙었고 개인도 붙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매수하고 매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아무튼 이제 그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그건 확실하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작가님께서는 항상 그 계절성, 이게 책 제목도 달력만 보고 주식 투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절성으로 이제 몇 월에 들어갔다가 몇 월은 빼고 약간 이런 식의 좀 퀀트 투자, 데이터 기반의 투자를 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 자산 시장에는 계절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그 연별로, 월별로, 심지어 일별로 좀 자산이 잘 나갈 때가 있고 좀 못 나갈 때가 네.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이클이 미국 대통령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 네,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그게 그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거죠. 새로운 대통령이 딱 왔다 하면은 처음 2년 동안에는 그다지 그 사람들이 썩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미국 지금 기준으로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1, 2년 차에는 주시장이 썩 좋지는 않고 특히 2년 차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2년 차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그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거든요. 거기서 대통령이 선방을 하면은 6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선방을 못하면은 2년 만에 잘리고 레임덕이 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선거이기 때문에 2년 차에는 일반적으로 주시장이 망해요. 예를 들면 2018년, 22년 다 그랬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년차 중간선거가 끝나면 3년차부터는 대통령이 재선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왕창 풉니다. 네. 3년차, 4년차예요. 그래서 보통 3년차, 4년차에는 주시장이 굉장히 좋고 예시 23년, 24년. 네. 그리고 재선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5년차, 6년차도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재선을 한 이유가 보통 그때 경제가 좋고 대통령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5년차, 6년차까지는 가다가 보통 한 7년차부터 먹구름이 끼어요. 왜냐면은 그 8년차가 또 굉장히 위험이 높아지는 연도인데 그때는 8년은 대통령이 물러나시고 새로운 두 후보가 오시고 그리고 이 두 후보가 실제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고 그리고 기존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는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돈을 많이 풀 필요 없잖아. 얘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2년 차랑 8년 차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다행히도 올해는 6년 차예요. 6년 차. 올해는 그 전 정권이랑 연달아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6년 차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2년 후에 기존 대통령이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6년 차에도 중간 선거가 있는데 요번 중간 선거는 좀 덜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레임덕이 될 것이고 2년 후에 나간다라는 게 이미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별로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풀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풀리고 정치적 리스크는 별로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6년 차는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늘 좋았어요.
1945년 후에 6년차가 6번 있었거든요. 네. 6번 다 올랐고 이번이 7번째인데 이번에도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을 할 것 같네요. 네. 아, 이런 게 예를 들면 계절성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월 단위로 봐도 이제 보통 직장인들의 연간 흐름이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라는 사람들도 다 직장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의 패턴이 다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4월, 7월, 10월 한마디로 분기 첫 분기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지 뭐 이제 고정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 4, 7, 10월에 주식이 좋은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통은이라는 거 하는 거는 네. 늘 맞지는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연말에 돈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좀 더 해피한 것도 있고, 아, 그렇죠. 그 연말 연초 요때 이제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네. 그 제조업 같은 경우도 그때 발주도 많이 되고 수주도 많이 되고 이런 게 좀 확실히 좀 있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보통 11사 천국 50 지옥이라고 많이 해요. 11사 천국 50 지옥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초입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한데 네. 그 여기서 또 이제 전환이 한번 있는 게 그게 제조업 기준으로는 아직도 꽤 잘 맞고요. 근데 그 테크 주식들이 오면서 그게 좀 바뀌어졌어요. 테크 주식들은 워낙 그냥 1년 동안 좀 고르게 승률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고요. 예외가 8, 9월 요때만 좀 약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10년 전부터 그 테크 도미넌스 그러니까 미국부터 이제 그 테크 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5월, 10월 지옥이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11월 시작된 강세장이 보통 한 7월 말까지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참고로 7월이 제일 강한 달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아, 7월이. 예를 들면 최근 10년 동안에는 그 S&P 500이 7월에 깨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최근 10년 동안 네. S&P 500이 7월에 깨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한 번도 없고 7월이 압도적으로 승률이 제일 좋았어요. 그게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월에 뭔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7월에 보통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그렇지, 나잖아요. 네. 최근 10년 동안에는 이 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늘 좋았거든요. 맨날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네. 서프라이즈하고 실제로 수익이 계속 늘기 때문에 테크 주식들이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최근 10년 동안에. 그래서 2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보통 이제 6월 중순 말부터 반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게 7월 말까지 가는 경우가 좀 많고 그 대신에 이제 7월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재료 소진도 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8, 9월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은 이제 대선 6년 차. 그러니까 네. 재선 6년 차는 늘 좋았다. 네. 그리고 계절성은 원래 11사 천국 50 지옥이었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제조업 기반에서의 얘기였고 테크 기업들 들어온 이후에는 이 계절성이 조금 깨져서 지금 10일부터 7월까지는 쭉 약간 좋은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건 이제 미국 기준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또 다음 주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의 선거에도 약간 이런 패턴이 있나요? 제가 지방선거도 분석을 해보기는 했는데 네네. 결국 뭐 엄청난 유의미한 패턴을 찾지 못했고요. 그냥 뭐 처음 한 달에 석 달 정도는 안 좋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거는 한국 지방선거이기보다는 네. 이제 보통 지방선거가 늘 6월에 있기 때문에 보통 그 6월부터 9월까지 7월만 예외로 하고 네. 그때 기간이 보통 좀 살짝 안 좋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지방선거와는 네. 큰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그 한국 주식시장은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 나스닥과 상관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상관성이 0.5가 0.6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냥 미국 주식과 얼추 비슷하게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13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7월까지가 확 좋아졌는데 한국도 좀 대충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한국 이제 한국도 미국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까지 이제 5, 6월, 7월까지 좋은 게 미국은 굉장히 강하고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그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작가님 항상 이제 다른 이제 영상 나오시는 거 보면 코스피 이제 올 초부터 코스피 만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8,300 넘었으니까 네. 이제 이게 곧 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전망하세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뭐 당연히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네. 이제 그래도 제가 확률을 80%라고 하는 이유는 네. 20%는 내가 이상치 못한 그 변수를 전부 다 이제 합쳐서인데 그래도 80%면 높은 확률이잖아요, 사실.
뭐 사실 12월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네. 그 예상 EPS, 그러니까 26년과 27년에 그들이 벌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그 이제 이익이 네. 한 5배 정도 늘었거든요. 네. 아직은 가격이 5배 안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그래서 아직 그 만까지 갈 룸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노사가 이제 파업을 결국에는 협의를 했잖아요. 네. 하고 나서도 어제는 또 삼성전자가 또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삼성전자보다 닉스가 가는 이 어떤 폭이 더 가파른데. 그 닉스 이건- 똑같이 근데 그 노조한테 갖다 바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그게 그러니까 항상 전자와 닉스가 뭔가 동조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좀 분석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네. 이제 그 원래 근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먼저 나갔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HBM과 좀 더 가까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요즘은 그냥 둘이 뭐 거의 같이 가는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그 하이닉스는 그 메모리 쪽에 이제 완전 몰빵하는 회사이고 네. 삼성은 소위 그 메모리처럼 돈이 안 되는 딴 부서들이 그렇죠, 몇 개가 그렇죠. 있죠. 예. 이제 그 차이인 것이죠, 사실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반도체 상승장이 오면은 좀 더 먼저, 좀 더 많이 오르고 이제 반대로 이게 꺾이면은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의 그 이제 베타가 좀 더 높은 버전이라고 보면 네. 되는 거죠. 예. 근데 요새 이제 장을 보면 좀 전에도 이제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이제 80%의 확률로 코스피 만을 간다. 하지만 20%는 이제 뭔가의 변수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네. 그 변수가 보통 생각하기엔 뭐 금리나 뭐 환율, 뭐 이런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국채금리도 그렇고 4점 넘은 지도 오래고 네. 뭔가 환율도 계속 고환율인데 이게 잘 적은 그 변수가 기존의 변수들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지금 제가 네. 말씀은 하는 그 20%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런 거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시장을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예 모르는 그런 변수가 언제나 어디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20%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약간 천재지변 같은 그런 예,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2019년 말에 우리가 코로나가 다음에 터져가지고 우리 전부 다 2년 동안 집에서 이제 기어다니고 있을 거다. 이건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예를 들면은. 네. 근데 그런 거는 언제든지 네네. 어디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확률을 저는 20%로 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금리와 환율을 왜 원래는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이 제일 취약한 곳이 위험자산인데 네네. 왜 지금은 그게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뭐 사실 그게 이제 금리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 금리가 시장을 망하게 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그 금리 자체 오르는 것보다는 이게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전체 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게 올라가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이제 지켜봐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안 움직일 경우에는 그냥 금리 오르는 것 자체로는 뭐 시장을 죽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AI들이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도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실 금리 상승 초반기에는 장이 안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네, 사실은. 예. 그렇구나. 지금은 뭐 금리를 아직 올리진 않았습니다. 뭐 그것도 상승, 그렇고 일단 근데 이제 시장 금리는 사실 좀 올리긴 네. 올랐거든요. 이제 네네. 미국 10년째, 30년째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네.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올라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오르는 것도 사실 뭐 지금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전쟁 같은 경우는 네. 그건 저는 3월 말에 그냥 끝났다고 봐요. 그냥 지금 뭐 이제 뭐 하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한데. 다시 뭐 네. 공격을 한다 막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3월 말에 다 눈치를 챘죠. 이게 더 이상 이제 크게 더 악화될 가능성은 이제 없고 해봤자 아주 작은 국지전이구나라는 것을 금융시장이 다 파악을 했어요. 사실 이제 금융시장은 이제 형태보다는 그 방향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이제 최악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이제 없다. 여기서부터 무조건 좋아지는 것밖에 없다를 3월 말에 판단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금융시장이. 네. 그럼 이제 전쟁 이슈는 더 이상 시장에 그렇게 3월 초처럼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거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봐도 저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언론이 쓸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쓰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언론인으로서. 별것도 아니다. 네. 매일매일 쓸 게 없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쓸 게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여름엔 진짜 독일 신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살포대가 넘어졌다 이런 거 쓴다고요. 진짜 신문에. 네. 독일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제 신문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아침에 이제 지면 회의할 때 네. 진짜 쓸 게 없는데 하면서. 신문 지면이 너무 광활해. 이걸 백지로 우리가 낼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런 얘기를 하다 트럼프 보니까. 기침을 했대. 기침? 아픈 거 아니야? 손에 네. 몽이 들었대. 약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번 주 이제 초에 이제 예.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되게 핫한 이슈가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단일 종목 아, 예, 그 네, 네. 상장한 예.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ETF 자금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예. 또 맥도덕 얘기도 우려도 나오고 아, 레버리지도 역시 예. 또 그런 이게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작가님이 보실 때는 약간 이런 레버리지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좀 본주나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좀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레버리지가 그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제 아마도 이제 어떤 기기가 되었든 간에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하면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고,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하락 추세가 지속될 건데 그 변동성을 아마 훨씬 더 키우겠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레버리지 상품들이 그 종가 때 또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장이 네. 오르면은 이제 그 추가로 매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메워야 되고, 반대로 떨어질 때는 그걸 추가로 매도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메워야 되기 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장 끝 무렵에 그 방향성을 좀 더 증폭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은 그거를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변동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뭐 하루에 그죠? 막 네네. 와, 이제는 하루에 5%뭐 오르고 5% 빠지는 거는 너무 익숙해지는. 거의 다 해보시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사실 반도체만 가는 국면으로 봐도 되잖아요. 뭐 지금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좀 이럴 때 우리가 약간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또 작가님이 보고 계시는 좀 주목해서 보는 섹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 차세대 섹터, 뭐 반도체 다음 섹터 이런 거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오른 놈이 계속 가거든요, 보통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는 확실히 반도체가 이제 테마이고, 그걸로 아마 갔다가 그걸로 깨질 거예요, 결국은 장이. 이제 그게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 네. 내년이라고 좀 보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네, 그럴 때는요, 그냥 추세를 타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추세를 타는 게 좋고, 여기서, 갑자기 화장품이 덜 올랐네? 화장품 사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가는 거를 이제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보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도 있고, 그 반도체 기판이나 장비도 있고, 그리고 전선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게 사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AI랑 이제 관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AI와 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는 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화장품은 AI랑 관련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네. 제가 이제 화장품 예로 하는 겁니다. 화장품 네. 좋아해요. 네. 저는 안 바르지만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화장품 싫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네. 아무튼 AI랑 관계는 없잖아. 그럼 이제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도 엄청 오르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 채굴을 안 하고 그거를 이제 DB화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화 네.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오르고 있고, 그건 이제 AI와 관련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전선 같은 거, 그 데이터 센터에 깔 전선이 부족하다 이런 거 이제 오르고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제 원자재가 예를 들면 구리, 알루미늄, 우라늄이 있다 이런 건 이제 오르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하는데 전기가 모자라네, 원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테마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AI와 관련돼 가지고 연관된 것만 투자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의 트렌드는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바보도 이제 요즘 하루 4시간 동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이더라고요. 아하, 개발자들이 많은 회사들은 결국 이 사람들을 많이 자르겠구나. 네, 그리고 그 남는 돈을 AI에다 갖다 받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을 내보내고 그 남는 돈을 AI 인프라에다 갖다 박을 텐데, 그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것만 분석해도 돼요. 그걸 누가 분석해 주는가? AI가 분석해 주죠. 그거 물어보면 돼요. AI가 달려줘요. 네. 뭐 이렇게 물어봐요. 야, 지금 요번에 메타가 또 이제 직원이 20% 잘랐다는데. 8,000명을 잘랐는데. 예. 네, 그게 시작일 거거든요, 아마. 근데 사실 이제 아마 20% 남기고 나머지를 자를 거예요, 제 생각엔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결국 갈 건데, 그러면은 야, AI야,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걔가 친절하게 다 분석을 해줄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진짜 걱정인 게 메타가 시작일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은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지금 많이 사람들 내보내고 있고, 이게 금융으로까지 고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늘 금융은 이제 금융기관 90% 없애고 네. 남은 기관에서 90% 잘라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왜요? 아니 블록체인 세대에 그게 왜 필요해요? 와,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소비를 할 대상이 없는 거고, 그러면 고용 충격이 오면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경제가 안 좋아져서 주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로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을 사실 안 하는 게, 네. 어차피 AI 로봇들이 이제 우리의 생산성을 극대화해가지고 그 GDP가 이제 10배, 100배 올라갈 거고, 이제 물론 그거 소유자들이 99.99%를 가져가고 그렇죠. 0.01%를 복지로 베풀 텐데, 네. 근데 그 복지를 베푸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 GDP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론 마스크가 말하는 보편적인 보편 이제 소득. 그 네. 보편 고소득 그게 결국은 실현화가 될 거기 때문에 걱정은 하나도 안 해요. 아, 네.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 완전히 이제 거기에 완전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네, 예. 아, 그렇구나. 그럼 네. 우리는 더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그 AI의 흐름에 따라서 빨대를 꽂아놓는 거가 제일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겠네요. 네, 맞아요. 이제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솔직히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굶어 죽질 않아요. 네. 아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네. 아니 4시간 동안 예. 뭐 개발하시는 거예요? 투자 네. 플랫폼이요. 왜냐면은, 네. 저는 그래도 투자가 취미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AI가 오든 멀든 100년 동안 투자를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투자 정보를 끌어오는 사이트들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있었는데, 네. 그게 되게 귀찮잖아요. 특히 그렇죠. 유료 사이트도 있었고, 무료 사이트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싹 제 사이트에 그냥 몰아 넣었어요. 제가 이제 딴 사이트 갈 필요 없게. 오, 그냥 그럼 그거죠. 네. 그 사이트는 그럼 일반 저 같은 사람도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렇죠. 뭐 지금은 이제 당연히 언젠가 유료를 하겠지만, 네. 그게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료죠. 아, 그래요? 예.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 easyinvesting.app이요. easy investing. 쉬운 쉬운 투자 .app. 앱이요? 네. 아, 왜냐면은 컴으로 하면 그 사이트가 비싸가지고 제가 앱으로 했어요. 네. 아, 근데 도메인 이게 문제가 도메인을 앱으로 하신 거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오. 컴으로 하면은 막 네. 뭐 몇백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싫어 해가지고 앱으로 하면은 이제 월 10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10불 끝났어요. 오, 이거 저도 월 10불이 참고하겠습니다. 아니라 연 10불. 연십불? 네네. 오, 예. easyinvesting.app. 예, 오, 그렇습니다. 또 참고해가지고 또 투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내년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네. 혹시 그거의 근거도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히 네. 그 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요즘 트렌드는 진짜 그거더라고요. 구글 코파운더가 요즘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야, 우리가 파산할지언정 이 AI 레이스에서 지진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아, 그쵸. 네, 그게 이제 코스피에 투자하는 저에게는 거의 이제 음악보다 훨씬 아름답게 들렸어요. 왜냐면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 돈이 어디 갈지.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이제 반도체로 좀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엔비디아, TSMC,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렇죠.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내년까지 갈 거는 확실한데, 물론 저도 사실 이 빅테크들의 캐펙스 계획 이런 거가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에는 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더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통상적으로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보통 이제 한 그 정도 가면은 끝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엑셉셔널한 강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뭐 내년부터 제가 알 수 없죠. 네. 그렇죠. 제가 어디서 무슨 이제 그 아티클을 봤는데 이제 옛날에 그 닷컴 그 모바일 앱 시대에 막 나왔을 때랑 비교해가지고 AI 시대랑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이런 GPU가 어떤 그런 인프라를 까는 거에 이제 돈이 몰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서비스 쪽으로 다시 이제 가는 이제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플랫폼들 회사로 딱 이 주가가 이렇게 옮겨가더라고요. 이게 딱 근데 5단계예요, 5단계. 예,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칩 쪽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단계가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고요. 그렇죠. 예. 세 번째가 원자재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1, 2, 3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단계가 이거를 이제 AI를 제조업에 이제 접목시켜 가지고 생산성 폭발이 있는데 요 산업을 아마 중국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로봇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그쪽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봇과 AI를 제조업에 결합하는 제조업. 거. AI와 근데 이제 제조업.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중국이 그 AI와 로봇 둘 다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기술이 처지는 한 1.36 정도라고 저 보이고, 그러니까 36가 아니라 네. 1.36 1. 또는 1.56 이 네. 정도인데, 근데 그 제조업에는요 사실 최첨단 AI와 로봇을 갖다 낼 필요는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나 요 두 개를 1.36 정도로 하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과 중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LLM 없잖아요. 네, LLM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 네. 하이퍼 저거 있잖아, 네이버. 뭐 3년 안 되는 것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누가 쓰겠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그 5주년 계획 나왔거든요. 네네. 중국에서 네. 이제 그 5년 경제 계획이 네. 나왔는데 그 계획이 전부 다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이제 AI로 첨단 제조업을 네. 우리 걸로 만들겠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중저가 쪽으로 완전히 잡았는데 네, 네. 초고급 한마디로 이제 독일, 일본, 한국을 위협하겠다라는 식으로 온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성공할 거라고 이제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AI도 꽤 지금 잘 만들고 있고 네. 로봇도 꽤 잘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자원을 전부 다 이제 투입해가지고
그거를 받쳐주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원자재 인프라 모든 걸 갖다 받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제조업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요 4단계는 아마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5단계는 그 AI 플랫폼들이 네. 되겠죠. 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시간의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렇죠. 보내고 있잖아요. 유튜브 이제 보고 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시간. 네. 집에 가면 맨날 이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제 저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페이스북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스레드도 하는 것 같고. 저기 이제 센로그. 네? 센로그 모르세요? 아, 그럼 전 늙은이라서 잘 모르겠고요. 뭐 요즘 네네. 틱톡도 많이 하는 거 젊은이들은 하는 것 같고, 뭐 넷플릭스 이런 거 거기서 네. 사실 모든 시간을 다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거기까지 AI까지 지금 물론 걔네들도 AI를 접목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아예 AI 플랫폼들 정말 우리의 중독성을 이제 증폭해가지고 아예 떠나지 못하게 하는 맞춤형 컨텐츠를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나오겠죠, 몇 개가. 그 걔네들이 우리 돈을 완전히 빨아가겠죠. 그건 미국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4단계는 중국, 5단계는 미국이 다시 먹는데 미국. 네. 그 대신에 한국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굉장히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AI 레이스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네. 사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레이 달리오 선생님이 네. 한 2년 전에 네. 국가 파워 랭킹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당시 한국이 5위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거를 매년 업데이트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그거를. 네. 그 PDF를 AI 던진 다음에, 그러니까 2개 AI 던진 다음에, 네. 야, 레이 달리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고, 이 로직으로 파워 랭킹 발표하셨는데, 지금 2년 후에 데이터로 네가 네. 해봐 하니까 한국이 공동 3위까지 올라갔어요. 오, 정말요? 네, 미국, 중국 다음에 네, 네. 공동 3위가 지금 이제 그 독일, 일본, 네. 그 한국이고 인도가 근소한 차로 6등이거든요. 아. 근데 이 세 개 중에서는 모멘텀이 제일 좋은 한국이 그나마 좀 근소한 위에 있다라는 게 네. AI들의 판결이었어요. 오호, 독일, 일본, 한국이 3위, 공동 3위까지 올라왔다.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이 그래도 일본은 한국보다 좀 더 앞서는 3위였는데 요즘 뻘짓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쵸.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5단계 중에 1단계에서 3단계까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지금 그 시대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1단계는 거의 원톱 중에 하나고요. 특히 네네.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에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거의 원톱 중이고 그 2단계 저희 전력 이제 인프라 쪽. 전력 인프라 예, 쪽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거기는 한 이제 1.5에서 2류인데 예. 그 인류 기업들이 수주가 벌써 2030년까지 다 찼대요. 그래가지고 찾는 뭐야 못 만들어준대 2030년까지. 예. 누구한테 부탁해? 저 한국에 기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인류 어부지리. 기업들은 어디예요? 예를 뭐 이쪽은? 히타치가 있고 뭐 지멘스가 있고 뭐 제네 일렉트릭이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죠. 선진국에 있는데 그 3단계는 또 이제 전력과 이제 원자재 쪽인데 원자재는 우리가 없지만 이제 한국 원전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프랑스 회사한테 시켜가지고 원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12년이 목표였거든요. 언제 완공이 됐을까요? 그 원전이? 아직 안 됐나요? 아니에요. 됐어요. 2024년에. 12년 늦었어요. 12년 늦었구나. 근데 한국은 요번에 이제 UAE에서 실제로 제때 원전을 만들었거든요. 납기를 시킨다. 걔들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아니 뭐 제때 원전을 만들었다고? 걔들도 당연히 5년 늦을 줄 알았겠죠. 제때 하면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 원전에 이제 약속 잘 지키고 성실하고 하면서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에 뭐 체코 되고 뭐 어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근데 이 전력 인프라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원전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늘. 그렇죠. 근데 원전을 글로벌로 팔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미국이랑 프랑스랑 한국밖에 없는데 프랑스는 지금 이 모양이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설계는 잘하는데 건설이 좀 약한 게 있다고 하고요. 중국은 자기네들 거 지금 열심히 깔고 있고 러시아도 수출을 되게 잘했는데 요즘 막혔죠. 그렇죠. 전쟁 때문에. 네. 근데 독일에 오래 계셨잖아요. 예. 독일은 왜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일단 한 10년 전에 한 2개 결정이 결정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일단 원전을 폐쇄한 거 이거는 아주 큰 자충수였어요. 그게 이제 그 전 총리인 슈르더 아저씨랑 푸틴 아저씨랑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제 한마디로 가스를 러시아에서 갖고 오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드스트림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근데 물론 그 슈르더가 그거를 깔았지만 이제 메르켈이 16년 근무를 하면서 그거를 리버스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고 오히려 원전을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러시아 가스가 이번에 끊기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그게 없으면 제조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쵸. 제조업 가격이 비싸져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독일 제조업 기업들이 폭망했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현대 기아차의 시가총액이 독일 3대 자동차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지금.
이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요? 정말 10년 전, 네.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 독일 애들은 현대차를 똥으로 봤거든요, 거의 네. 근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똥인데 싸니까 우리가 이제 가난한 애들은 사준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현대 기아차의 시가총액이 걔네 3대 그 합친 거보다도 커요, 지금. 네. 정말 어메이징 합니다. 진짜 어메이징하다. 이거를 한 동시대에 볼 수 있다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때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왔을 때, 그 메르켈 총리가 Wir schaffen das.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난민들을. 몇백만 명이 와 있고 걔네들이 네. 애들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게. 왜냐면 아. 독일은 애 한 명 나면은 한 달 250유로를 줍니다. 38만 원 정도. 그렇죠. 아니야, 40만 원이네 이제. 네, 환율이 그렇죠. 올랐기 더 때문에. 올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아랍 난민들 중에서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상당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엄마 아빠예요, 그냥. 애를 7명, 10명 낳고, 그리고 또 보조금까지 잔뜩 주거든요, 그 독일 국가에서. 그래서 일을 안 해도 이제 보조금 줘가지고 생활비 주지, 애를 낳으면 이제 또 킨더겔트, 그러니까 뭐야, 저기 아동수당 주지, 네. 그리고 집도 주고요, 네. 난방도 해주고, 의료보험까지 주거든요. 짱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미친 듯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또 이제 독일 법규를 지키네. 그런 것도 네.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쇼크를 먹은 게, 제가 아. 최근에 이제 독일에 사는 이제 한국 애들이 몇 명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지하철을 더 이상 못 하겠대요. 예? 지하철을 못 한다고 하니까 아니 본인이 지하철 타고 있는데 옆에서 그 아랍 두 명이 네. 칼부림질을 하더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한 명이 막 찔려가지고 다치고 있는데 네. 경찰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야야 이런 거는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신고감은 아닌데요. 하고 가버리더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 친구 옆에서 뭐 그래서 그 애엄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래서 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네. 이제 지하철을 안 타고 이제 얘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사는데 당연히 도심은 네. 그 아랍 애들밖에 안 보이고 가끔 독일 애들이 보여요 거기. 그러니까 이 정도기 때문에 와, 진짜. 예. 와, 옛날에 그 독일이 아니구나. 그 두 결정 한마디로 이제 원전을 깨부시고 원전 부시고. 이제 그러니까 아랍 애들과 남- 아프리카 애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그게 이제 엄청난 자충수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독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런던이나 프랑스 뭐 영국 프랑스도 비슷해가지고 다른 지금 유럽들도. 유럽에서 꽤 많은 도시에서 신생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모하메드거든요. 네. 아, 정말요? 네, 독일 뭐 네. 함부르크나 베를린이나 그런 데도 그래요. 베를린에서 가장 많이 태어나는 신생아 이름이 모하메드예요. 네. 네. 오케이. 그럼 다시 그 AI 1단계에서 5단계 얘기로 예,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4단계는 이제 중국이 많이 이제 갈 거고 예. 그러면 중국 쪽에도 우리가 지금 뭐 투자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중국 네. 이제 상해 ETF 자체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이제 제가 개별 쪽은 분석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뭐 계속 이제 엑세스 나오는 거는 유니티가 상장한 해 만에 이런 거 있는데 유니티가 이제 그쪽 로봇 기업 중에서는 가장 최강 기업인 네.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상장을 안 했고 맨날 한 해 만에만 하는데 아직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쪽은 제가 확실히 좀 계속 보고 네. 있고요. 아,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구나. 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도 사실 여기에 많이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못해요. 예, 걔네들은 이제 네. 하도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거기 투자할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투기 성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이제 그 TM하고 오면 오르고 내리고 할 건데 네. 걔네들은 별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현대차 뭐 그러니까 네. 거기 빼고 이제 근데 네. 거기는 현대차이고 네.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이제 90%가 차잖아요. 이제 그렇죠. 10%가 로봇이고 네. 그래서 그건 저는 이제 로봇 기업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업은 이제 한국 생 로봇 기업들. 네. 저기 코스닥에 상장되어 네, 있는 뭐 그런 많은 친구들. 이제 네, 지금 그렇습니다. 퍼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들은 그렇죠. 아직, 이제 순이익도 없고 매출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네. 퍼가 PSR가 매우 높겠죠. 아마. 그렇죠. 네, 그렇죠. 어. 그러면은 또 마지막 질문은 네. 이 1단계에서 5단계 마지막 질문은 5단계는 결국엔 플랫폼 기업들이 차지를 할 텐데 여기는 기존의 빅테크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이 더 생겨날 거라고 보세요? 전 둘 다라고 봐요. 사실 이제 AI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들이 지금 빅테크 그쵸. 기업들인데, 근데 이제 그 산업과 경제 역사를 보면은 사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본인의 그 기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고 뭔가 새로운 걸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번 이제 AI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서 분명히 새로운 강자들이 몇 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완전 뉴비로. 그렇죠. 네. 네. 그 뭐 사실 뭐 예를 들면 오픈 AI와 이제 엔트로픽도 조만간 상장을 하는데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세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물론 걔네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이제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비슷한 이제 엄청난 플랫폼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 구글 같은 경우도
이 트랜스포머 기술, 그러니까 LLM 기술을 걔네들이 네. 사실 만든 제일 거잖아요. 먼저. 논문으로 쓰고. 근데 걔네들 기존 사업인 서치 사업에 이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이거를 제대로 사업화를 못한 거죠. 근데 오픈AI와 안트로픽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야, 저걸 우리 LLM 만들자 해가지고 만드니까 그 후에 부랴부랴 다시 이제 구글이 핫서비스를 딥마인드에서 야, 그 딥마인드 그거 됐고 와, 이제 AI 해 해가지고 지금 제미나이를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기술은 구글이 다 만들었는데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후발주자잖아요. 아직도. 이제 그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플레이어들은 그 자기네들 기존 사업을 깨부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플에 대한 뷰도 있으세요? 애플이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AI 도입이 좀 현저히 좀 늦은 늦죠. 편이잖아요. 사실 그게. 그것도 사실 똑같은 이슈이죠. 그럼 당연히 도입을 할 건데, 근데 이제 이 AI에서 그 주도권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아까 오픈AI 엔트로픽 얘기를 이제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다 상장을 할 예정이잖아요. 스페이스X부터 네네. 시작해 줄줄줄줄이 이렇게 대형 IPO들이 이제 예고가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보통 과거에 어떤 항상 데이터를 보시니까 예. 이렇게 빅 상장이 있으면 좀 수급이나 뭐 글로벌 증시 또 우리 뭐 코스닥이나 이런 우리 증시에까지 어떤 식의 영향을 줄줄이 미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좀 예상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개별 종목들을 보면요. 최근 몇십 년 동안에 그 빅 IPO들을 보면은 정말 모 아니면 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한 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흐름을 보면은 그 후에서도 완전 폭등해서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완전히 꼬라박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 해당 종목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 차원에서 이제 보면은 그게 왜 미국 같은 경우는 1980년부터 그 연별 데이터가 있고 2000년부터는 분기 데이터가 있어요. IPO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IPO들이 이제 폭증하기 시작한 시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1999년, 2000년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22년, 21년도 있고, 2007년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마 올해 2분기가 그 IPO가 폭증하는 시기의 첫 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스페이스X의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3, 4분기에 오픈AI가 엔트로픽이 상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세 개 회사가 지금 밸류에이션 1조 달러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2분기에 시작을 하는데 보통 시장은 언제 꺾이냐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IPO가 처음 폭등하는 그 분기가 아니라 그 분기에서 한 3, 4, 5분기 후에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거죠. 내년 2분기, 3분기 뭐 그 언저리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대형 IPO가 나간다는 거는 그때 시장 분위기가 대단히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좋잖아요, 분위기가.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뭐라 IPO를 하겠어요, 당연히. 왜냐면은 IPO를 한다는 거는 내 회사의 주식을 그래도 합리적이거나 비싸게 팔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최대한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그런 대형 IPO가 한두 개 나왔다고 해서 그 분위기를 꺾을 수는 없는데 그게 누적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주식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꺾이는 거죠. 그냥 아파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엄청 좋은데 뭐 갑자기 뭐 신형 아파트가 뭐 이제 뭐 두세 개 뭐 공급이 되었다 하면은 그거 자체로 시장을 꺾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뭐 신도시가 생겼대. 신도시가 2개가 생겼대. 3개, 4개 이러면은 공급 과잉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똑같은 이유예요, 그냥. 근데 그 기간이 이제 IPO가 이제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보통 한 3, 4, 5분기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2분기에서 내년 말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 기절성도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약간, 그러니까 하반기가 아니라 뭐 5월, 뭐 10월 그 언저리가 약한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거 겹쳐갈 가능성이 꽤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이번에 IPO 하는 거는 엄청나게 규모가 크잖아요. 그 어떤 때보다 크잖아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사실 돈이 그쪽으로 몰려갈 텐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난 시장부터 보통 팔아가지고 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이제 모르죠. 사실 모멘텀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안 나간 거로 팔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도 뭐 지금 조달하는 금액이 500억, 600억 불 정도인 것 같은데 뭐 미국 시가총액이 뭐 70조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뭐 0.1%인데 그게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한가?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X 어느 정도 성공하고 오픈AI랑 안트로픽도 하면은 이제 호시탐탐 노리든 많은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나도 VC들이 이제 야야 빨리 상장해야지 우리 엑시트해야지 이런 거 당연히 많겠죠. 직접 혹시 투자할 계획도 갖고 계세요? 저는 안트로픽 이미 투자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에 투자 어떻게 코인 비상장? 코인 거래소 다 올라가 있어요 이미. 아 그래요? 네네네. 이 얘기를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물어보시죠. 뭐 중간에 적절히 잘라주겠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원자재 투자를 항상 또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측면에서. 그래서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또 강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서.
근데 또 지금 금은 약간 또 이제 가격이 또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네. 이제 실물 자산은 작년까지 잘 나갔다가 올해는 뭐 그저 그렇거든요. 원유 네. 빼고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요. 사실 원자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게 한 10년 정도는 공급이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이제 금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당장 뭐 뜩 해서 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돈은 만들 수 있어요. 연준이 돈을 만들고 싶다 하면 뜩 하면 돈이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원자재는 일단 원자재를 해야 되나? 그거 결정하는데도 꽤 오래 걸려요. 일단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을 찾아야 되고 실제로 가가지고 금광을 캐야 되고요. 아니지. 가서 금이 있나 없나 일단 서출을 해야 돼요. 여기 금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네. 봐야 되고 금이 발견되었다라고 의심이 된다 하면 가서 직접 파야 되는 거고 근데 파기 전에 일단 그 동네 사람들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 나라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 원자재가 세상에 이상한 나라들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게. 디아 콩고 이런 데 들어보셨습니까? 디아 콩고 거기는 심지어 제 전 직장인 코트라 도망간 곳이에요. 코트라가 사무실에 있었다가 도망갔거든요. 디아 콩고에서. 왜요? 너무 이상해서. 열악해서? 너무 네, 열악해서. 네. 베네수엘라로 도망갔습니다. 참고로.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쵸.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국가들은요. 심지어 코트라로 도망갈 정도인데 이런데 또 원자재가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일단 원자재를 이제 찾아야지 하고 실제로 그 원자재가 나올 때까지 보통 10에서 15년 정도 이제 걸려요. 그래서 10에서 15년 정도는 어느 정도 공급이 예측이 가능해요. 이게. 근데 확실히 수요 공급이 미스매칭이 있는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금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들이 요즘 엄청 찾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달러 공급이 너무 좀 심각하게 많아졌고 지금 이제 미국 국채는 내년에 무조건 40조 달러로 넘어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딴 나라들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돈을 이 미국 국채를 사는데 써야 되는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 중에서 금이 미국 국채를 넘어섰다라는 그 결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국채 비중이 계속 줄고 있고 금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미국과 좀 이제 안 친한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예 지금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금만 사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 중국 이런 데가 있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당연히 미국 채권 못 사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과 좀 덜 친하고 미국의 이제 달러 뿌리기에 좀 의구심을 이제 갖는 국가들이 점점 더 많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금값이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그 금의 공급이 2019년부터 안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공급이 못 오르고 있는 게 그게 그런 현상이에요. 왜냐면 내가 금을 찍어야지 해도 10년, 15년 걸리기 때문에. 30년 전에는 금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보통 어디 많이 쓰였냐 하면은 뭐 이제 우리 틀니 같은 것도 많이 쓰였고요. 크라운 그리고 사진기에 많이 쓰였어요. 사진기 같은 거. 네, 거기도 은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몇몇 산업에 쓰였는데 별로 쿨하지 않은 산업들이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쿨한 산업에 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이 전도율이 가장 좋거든요. 그게 이제 전도율이 구리보다 더 좋은데 우리가 보통 구리를 쓰는 이유는 구리가 가성비가 훨씬 더 높거든요.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이제 최첨단 전도율이 빨라야 되는 곳에는 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고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고 특히 태양광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그리고 전기차 거기 많이 들어가죠. 전기차 배터리 이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쿨한 산업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은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은 같은 경우도 공급이 지금 2018년 9년부터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은도 공급이 한 10년 정도 걸려요? 네, 그리고 은 광산에서 나오는 은은 사실 별로 없고요. 은은 원래 금이나 구리나 납이나 아연이나 이런 데에 찌꺼기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은 광산을 따로 캐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은은 조금 더 빨리 이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늘어날 수 없어요. 네, 오히려 더 없어요. 왜냐하면 은광산을 따로 채굴하는 사람 별로 없고 이제 그 은이 늘어나려면은 이제 금이나 구리나 아연이나 납을 광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 납광산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은값이 오른다고 내가 납광산을 새로 만들어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도 공급이 되게 타이트한 편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전에 구리가 나왔는데 구리는 이제 훨씬 더 많이 쓰이죠. 지금 전 세계 전력망이 8천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는데
한데 네. 근데 2050년까지 한 그 정도 8천만 킬로 정도를 다시 깔거나 아니면 새로 깔아야 된대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전력화가 네.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캘 구리가 네.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구리도 이상한 나라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칠레가 사실 이상한 나라는 아닌데 네, 네. 아무튼 거기에 좀 많이 몰려 있고 네. 그 우리 DR 콩고 이런 데도 좀 네. 많이 있고요. 네, 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금이나 은, 구리 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맞아요.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근데 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런저런 변수들이 당연히 있죠. 그게. 그게 뭐 네. 금융시장, 선물 뭐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될 수가 왜곡이 되는 거. 있고, 네,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경기가 좀 살짝 안 좋아져가지고, 뭐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수요 기대치에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네.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워낙 원자재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에서도 중간에 20%, 30%, 50%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은 같은 경우도 1월 말에 하루 만에 30% 빠진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요 공급 미스매치가 굉장히 클리어한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들은 적립식으로 좀 꾸준히 사서 모아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가요? 네, 그래서 저도 네. 자산 배분의 일부는 원자재에 네. 갖다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라늄이라는 친구가 네. 있죠. 왜냐면은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는 원전에 당연히 필요할 거 그럼요.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우라늄도 공급하는 국가가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카자흐스탄이 40%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 20%인가 뭐 그 네. 정도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그냥 뭐 작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연구해 보니까 은근히 괜찮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머징 컨트리이기 때문에 우리 광산에 무너졌습니다. 이거 공급이 좀 일단 네. 당분간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럼 이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네.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오. 예. 그리고 이제 SMR 시대 분명히 올 거 아니에요. 2030년 그렇죠. 이때부터. 그럼 당연히 우라늄 수요가 더 늘어날 더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죠. 네. 참고로 네. 근데 캐나다에 우라늄 실물 ETF가 하나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그러니까 그래요? 캐나다 주식을 네.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 증권사는 한국에 많지는 않은데 몇 개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럼 캐나다의 우라늄 실물 ETF 이런 것도 이제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서 모아가면은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30년 저도 그렇게 하고 정도까지는. 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네, 그 되게 그걸 이제 하기 싫으신 분들은 뭐 우라 같은 ETF도 있어요. 미국에 네, 상장된 우라늄 기업 ETF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야, 그러면 진짜 걔네들 우라늄을 사가지고 네. 장롱에 넣는 거냐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네. 이제 그 우라늄도 그 위험하기 전에 있는 그 우라늄을 사서 넣는 거래요. 그래서 막 장롱에 서지고 네, 이런 네. 거는 아니라고 하고 그것도 다 이제 보관 기준이 다 있대요. 네네. IAEA에서 지정해 에너지 주는 거 기구에 다 정한, 그렇게 예,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실물이 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네.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면요.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네들의 주가가 네. 자기네들의 NAV 그러니까 자산보다 올라가면요. 그걸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실제로도 우라늄을 사들인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우라늄 공급을 또 시장에서 빼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이런 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오, 네. 그렇구나. 이 원자재는 확실히 주식이랑 좀 다른 뭔가 결의 투자네요. 그렇죠. 재밌어요. 네. 예, 예. 그 얼마 정도 그러면은 그 자산 배분에서 원자재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저는 지금 한 20, 30% 정도 돼요. 네. 오, 꽤 높네요. 네, 좀 높아요. 예, 네. 예. 오, 그렇구나. 최근에 이제 주변에서 금값이 요새 왜 이렇게 떨어져?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시기니까 조금씩 꾸준히 사서 모아가는 게 좋다. 또 이런 전망도 많으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네. 이번에는 코인 시장 또 예, 코인 코인. 전문가시잖아요. 코인 시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73,000달러 선까지 네, 쭉 맞아요. 이제 빠졌던데 이게 지금 주기상으로는 어느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원래 돼요? 코인이라는 게 3+1이거든요. 네, 네. 3년 잘 나가고 이제 1년 떨어지는 네. 건데 그 1년 떨어지는 단계가 지금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게 보통은 한 뭐 12개월, 13개월 정도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한 올해 10월, 올해 뭐 10월, 11월? 11월 뭐 그런 자리까지는 네. 뭐 빌빌거릴 가능성이 높고 네. 또 특별히 또 이제 특히 알트코인이 6월, 8월, 9월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저는 원인을 찾아봤는데 딱히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네. 네, 이제 그때가 안 좋긴 해요. 확실하게 6월, 8월, 9월 이때. 그래서 이제 그거 지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지 않은가 싶은데 저는 이제 그 다음 상승장에서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딴 애들을 더 좋게 보고 있죠. 네. 왜요? 일단 비트코인은 그 양자 컴퓨팅 이슈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어요. 그 비트코인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믿기 싫으실 거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양자 컴퓨팅이 지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 다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논문이 있었거든요. 이제 원래 비트코인보다 좀 더 높은 암호 체계를 깨는데 100만 큐빗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10만이면 된다라는 게 맞아요. 나왔고 그게 한 2월에 나왔고 구글도 최근에 비슷한 논문을 맞아요. 냈어요. 네, 이제 네. 그 비트코인 체계
개의 암호 체계를 깨는 거는 이제 생각보다 쉬울 것이다라는 네. 게 나왔고, 그리고 하드웨어도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10만 큐빗이 충분하다라고 치면은 그럼 10만 큐빗을 누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그 IBM과 뭐 이제 IonQ 이런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만들죠.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 큐빗은 올라갈 거고, 알고리즘도 점점 좋아져가지고 뭐 내년 내후년에 10만 큐빗이 아니라 만 큐빗이 될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 체계는 무조건 깨져요. 이제 아마 뭐 저는 이제 뭐 5년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돼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양자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지갑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 네네. 일단 없고요, 그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인이 없는 비트코인이 400만 개에서 600만 개 정도 돼요. 주인이 없는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사토시가 만든 사토시 코인이 110만 개가 있는데, 네. 그거는 사토시 계좌에 지금 있고 네. 17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토시가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은 그게 그냥 그 110만 개가 영원히 거기 붙어 있는 건데, 당연히 해커가 이제 양자 해커가 그거부터 노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노릴 수 있는 코인이 지금 400만 개, 600만 개가 정도가 돼요. 근데 왜냐면은 양자 지갑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 비트코인 제가 글로 옮기겠죠, 당연히. 근데 사토시 코인은 누가 옮겨줘요, 그거를. 양자 지갑으로. 가족들이 옮겨주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 키가 있어요? 네. 남겨놓고 가지 않았을까? 그게 근데 네.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에 안 움직인 비트코인이 400에서 600만 개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죽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비트코인 그 키를 잃어버렸거나 네. 어디다 갖다 버렸거나 까먹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노출된 키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해커들이 그거보다 타깃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해커들이 정말 예를 들면 400만 개를 갈취했다고 하고 그걸 시장에 뿌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왜냐면 비트코인 전체 양이 2천만 개밖에 없는데. 2천만 개 중에 20% 해커가 가져가가지고 막 팔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네네. 그리고 사실 그 양자 컴퓨터가 좀 무서운 게 그러네요. 지금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되는지도 모르고 특히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중국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도 이제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 이제 뭐 북한이 그 중국 기술을 도용해가지고 진짜 400만 개를 해킹해 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네. 그러면은 실력이 완전히 바닥으로 갈 거거든요. 네. 그 2009년에 사토시가 이거를 만들어냈을 때, 야, 이 정도 암호 체계는 못 뚫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0년 만에 뚫리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에 뚫렸다 하면은, 양자 지갑을 만들어도, 그러면은 방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뚫어버리면 어떻게 이런 위험도 생기잖아요. 방자는 뭐예요, 방자는? 그러니까 그 양자 위에 있는 방자 컴퓨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니, 보니까 최근에 쌍사. 미국이 예. 트럼프가 양자 쪽에다가도 뭐 지분도 태우고 투자하고 그런 뉴스도 저번 주엔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양자 기술은 국방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엄청나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당연히. 그러니까 확실히 양자는 이제 AI와는 또 다른. 근데 AI가 또 붙어갖고 양자가 더 이제 기술이 더 빨라지는 것도 당연히 그 양자 예. 기술을 지금 디벨롭하는데 AI가 엄청나게 투입할 거라고 저는 그렇죠. 당연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25년 10월에 피크를 찍었거든요. 12만 6천 불. 네. 사실 근데 그 과거장으로 미루어 보면 그래도 한 20에서 25만 정도는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양자 컴퓨팅 그 리스크가 가격이 반영되기 시작한 게 대충 작년 초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이게 부각됐거든요, 이 리스크가. 그래서 이제 오를 때도 좀 사실 많이 이제 막 못 올랐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26년에 반토막을 했는데 지금 글로벌 주시장이 되게 좋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빌빌거리는 거는 당연히 양자 컴퓨팅 이슈가 이게 부각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알트를 더 좋게 보신다는 거는 알트는 그거를 깰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알트는 간단하죠. 이거 양자 지갑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중앙화잖아요, 중앙화. 거의 사실 이제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킹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런 이슈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게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뭐 은행도 다 뚫려 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은행의 암호치기가 비트코인은 조금 높고요. 일단 그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은행은 중앙화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사장님이 양자 지갑 만들어서 풀어 하면 되거든요. 그게 근데 그래서 그걸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설사 해킹에 당한다 하더라도 롤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후 거래를 무효화시킨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양자가 해커가 가져갔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블록체인이고 한 번 거래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알트 중에서는 뭐 제일 좋게 보세요? 아이더리움이나. 어차피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는 게 기정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된 주식과 코인들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네. 그 서클 CEO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물론 저도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갔지만 네. 거기서 이제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거는 네. 이제 그 자기네들이 블록체인을 이번에 만들었대요. 아크라고. 네. 근데 그것의 메인 고객들은 네. 인간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AI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보면은 네. 이 API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네. 있는데 그 결국은 이제 지금 AI 에이전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우리 지금 핸드폰에 평균적으로 앱이 80개가 깔려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80개 AI 에이전트가 깔릴 거거든요. 우리 그렇죠. 핸드폰에. 네, 네. 그럼 걔네들끼리 결제 기능도 붙어야지만 진짜 파워풀해지는 건데 맞아요. 네. 지금은 우리 돈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에이전트들끼리 정말 수백만 번의 결제를 하는 시기대가 올 거거든요. 하루에도. 이제 그거를 결국 블록체인으로 갈 수밖에 없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폭등할 수밖에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폭등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쪽에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럼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우리가 왜냐면 사실 인간은 거래를 많이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오늘 제가 그 카드를 몇 번 긁을까요? 뭐 당연히 10번 내외일 것 같거든요. 뭐 커피 한번 사 먹고 밥 사 먹고 그렇죠. 뭐 그런 정도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근데 AI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번거롭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뭔가 서비스로 구독할 때 맨날 월 구독료 이런 거 내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쓸 때마다 0.02센트를 내는 거는 일단 지금 우리 신용카드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취소 금액도 있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게 신경 안 쓰고 정말 이제 내가 쓴 것만 결제하고 뭐 이런 걸로 될 거거든요. 0.001센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도 결국은 그 대가를 요구를 할 건데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0.1센트짜리를 주고 0.08센트를 받고 그래서 네트 0.02센트 되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네. 그렇구나. 뭔가 미래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 클리어하니까요, 사실은. 네. 그렇구나. 아까 잠깐 그 엔트로픽 투자하고 계시다고 네, 이제 네.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RWA 그 투자하고 계신 맞아요. 거예요? 그 RWA가 리얼 월드 에세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작년부터 코인 거래소들에 굉장히 많은 실물 자산들이 선물 형태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롱숏 레버리지가 다 가능하죠. 10배, 20배까지도 가능하고요. 뭐 저는 한 배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안트로픽과 스페이스X가 해외 거래소 상당 부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OKX라는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안트로픽 선물을 샀죠. 왜냐면 클로드가 제 베프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씩 저랑 함께하는 베프이기 때문에 이제 베프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도 이제 하나 샀으면 돈 벌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게 코인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할 수 있는 맞아요. 실물 자산을 토큰화시킨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결국 상장을 하면은 그 토큰 가격이 상장한 주식 가격과 수렴이 되겠죠. 지금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코인 거래소에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정보를 반영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면서 그 가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예상치, 뭐 안트로픽이 상장하면은 그 코인 가격이 이제 주가와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4,000불이 돼야 돼. 근데 이제 지금은 상장 뭐 이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때까지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지금 가격은 1,800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인 거래하면서 그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유동성은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냥 코인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당연히 그 유동산 제공자 LP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네. 근데 이런 RWA가 뭐 비단 그런 비상장사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도 다 이미 있어요. 거래를. 근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잘 몰라서 그 기존 본주식 거래하는 거랑 이걸 RWA랑 거래하는 거에 이 본주식 거래하는 게 더 약간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 이미 올라와 있고요. 예를 뭐 딴 거래소도 있겠지만 뭐 제가 확실한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그거고 일단 24시간 거래 가능하다는 거, 7일 거래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장스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갭 리스크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주식을 코인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아직은 세금을 안 내죠. 그런 것도 있고. 세금 문제가 세금 왜냐면 이제 이게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코인을 사고 팔면은 이제 아직은 세금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코인을 이제 해외로 보내가지고 해외에서 현금화 시킬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환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이제 네. 내가 이제 삼성 코인을 갖고 있다. 네. 그럼 그거를 팔아가지고 USDT를 만들거나 USDC를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해외 거래소 보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그거를 환전할 수 있는 것도 네. 있고요. 그 해외 통화로 그런 것도 오, 가능하고 예를 들면 네네네. 그리고 이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 이제 금요일 3시 반에 그러니까 한국 장이 문을 닫아도 그 월요일 9시까지 네. 계속 코인 거래소는 삼성이 거래가 되고 네. 가격이 생겨요, 계속.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내가 이제 잠을 신나게 잤는데 주말에 또 트럼프가 저주기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8%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죠. 네. 아. 주말에도 팔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니 미국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이제 이건 이제 권장하지는 않지만 네네. 나는 삼성전자 미래를 확신해 20배 레버리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가능한. 그리고 삼성전자 아닐 것 같아. 숏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꽤 손쉽게. 네. 아니 RWA가 이게 미국 정부도 약간 이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조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네. 키우면 당연히 좋은 게 네. 사실 지금 가장 많이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게 미국 주식과 채권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이 금융 선진국 라고 봐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채권을 네. 직접 증권사를 통해서 살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10년, 20년 전에 안 됐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그 10년 전에 어떻게 엔비디아를 삽니까? 감히 네. 한국 나부랭이들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파키스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파키스탄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인 지갑만 만들면은 이제 거래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금융 자본이 미국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또 훌륭한 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USDC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예를 들면 뭐 터키에 살면은 거기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데 제가 터키 리라화로 거래를 하고 싶겠습니까? 네. 제가 다 아니죠. 이제 뭐 거기서 집을 사거나 뭐 이제 뭐 할 때 USDC로 당연히 거래하고 싶겠지. 터키 리라화를 쓰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 스며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미국이 권장을 하고 있죠. 무조건 좋은 거니까 미국에. 예. 그러니까 달러를 일종의 디지털로 만들어서 그 달러 패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 USDC는 그거 가지고 뭐를 하는가? 그 USDC를 발행해가지고 터키 사람들이 막 신나게 쓰면은 USDC는 그 발행한 USDC를 하고 달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달러 채권 사야 되거든요. 미국 채권 사야 단기 되거든요. 채권 사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은 국채도 팔 수 있고. 그러니까 정부는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머리를 잘 굴리고.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게 미국을 제외한 딴 나라들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랴부랴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네. 사실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 법정 통화보다 좋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클 CEO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만 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것 할 같다고. 거다. 네. 사실 뭐 거래 편의성이나 뭐 비용이나 모든 측면에서 좋은 게 확실하니까. 그렇죠. 신용카드는 네. 예를 들면 돈이 2, 3일 후에 들어가는데 그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되게 쫄리는 일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리고 최소 이제 결제 금액도 네. 있고 소액 결제도 이제 안 되고 네. 24시간 결제도 안 네. 되고 이런 거 문제가 다 있죠. 그리고 그 국경 넘기도 되게 어렵고 이런 거. 네. 재밌다. 진짜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RWA 투자 지금 이미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트로픽은 네, 이제 제가 엔트로픽 이제 제 하고. 베프 응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돈도 벌어줘 임마. 네. 돈 올려야 돼요. 네. 오르겠죠. 좀 오르긴 올랐어요. 1600대 샀는데 좀 1800대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 투자할 때 좀 유의하거나 우리가 좀 약간 리스크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점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그 코인은 맞다. 국내 거래소 아니고 전부 해외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거래소도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이게 멀쩡한 네. 거래소인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래소 자체 리스크.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도 그래서 좀 분산을 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이제 한 거래소에 몰빵했다가 그 거래소 FTX를 문 닫으면 굉장히 슬프고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소 분산도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거래소가 일단 지금은 코인 거래소의 리스크가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네, 그들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체크를 좀 해보세요. 네. 맞아요. 예. 오케이.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숨가쁘게 작가님 또 뷰를 들어본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좀 아무래도 퀀트 투자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 이제 비중이나 좀 채권, 뭐 주식, 뭐 국내,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로 주식 50, 채권 25, 금 25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주식 50, 채권 25, 예. 금 25? 금이 아니라 실물 자산 25를요. 예.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주식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제 주식 비중이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는 것 올라가. 같고요. 채권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네, 비중이. 원자재는 뭐 그 정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코인도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제 코인 계좌에 돈이 이제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상당 부분은 그냥
USDT로 그 예금 비슷하게 그냥 이제 이자를 받고 아. 있고요. 네, 그 제가 만든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네. 한 9%, 8, 9% 정도 주거든요. 근데 네. 그거 좀 하고 있고 이제 일부는 제가 그 비트코인도 조금 갖고 있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제 그런 코인도 이제 한두 개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이 주식 비중 내에서 국내와 미국 혹은 글로벌의 비중은 어떻게 돼요? 지금 네. 이제 그 한국이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비중이 알아서 조금 높아졌고요, 이게. 예, 요즘 이제 뭐 하도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도 당연히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 건이 아니겠다고 보기 때문에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있지만 이제 네. 뭐 중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국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갖고 있더라? 브라질이 하나 있는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잠깐만, 인도네시아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비중이 그렇게 네. 크진 않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주식도 있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이제 사실 돈이라는 거는 네. 유대인들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유대인들 그쵸, 이스라엘에 그쵸. 있잖아. 근데 네, 나는 왜 네. 바보같이 멍청하게 이스라엘 주식을 안 샀는가. 개찰할 일이더라고요. 걔네들도 지금 엄청 올랐거든요. 제가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아, 이스라엘 주식도 올랐어요? 그럼요. 왜냐면은 네. 이스라엘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요. 일단 군대의 초 엘리트들이 맞아요. 사이버 보안이나 네. 이제 IT 쪽을 네. 엄청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쵸. 그분이 제대하고 나서 가지고 스타트업을 차린 스타트업. 다음에 그걸 나스닥에 상장시켜요.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 비즈니스 네, 모델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거기 누가 투자해주나? 당연히 유대인 자본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R&D 센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유대인 개발자들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비싼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실제로 엄청 올랐고, 근데 그래도 밸류에이션 나스닥보다는 더 좋아요. 왜냐면 그게 전쟁 리스크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네.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거는 우리가 스트리면 다 죽여버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이란의 저 네. 수단까지도 우리가 다 죽여버릴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정신이 면전이 온전한 사람들은 이제 크게 개이기는 어려웠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네, 왜냐면 다 죽이니까 유대인의 진짜. 힘을 네. 보여줬죠, 제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 가장 큰 유년전 이스라엘 생각해요. 이번 전쟁에서. 네, 맞아요. 미국은 지금 이제 뭐 호르무스니 뭐네 후보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고 네,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대드는 놈들은 그게 아무리 높은 놈이라도 죽여버릴 수 있다. 한 방에. 네. 맞아요. 이스라엘 진짜 유학 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무섭잖아. 머리 진짜 좋고 말 잘하고. 그리고 네. 걔네들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도 이번에 동시에 보여줬죠. 그쵸. 걔네들의 이제 네. 국방 기술, 뭐 사이버 기술, 뭐 이런 것들, 네. IT 기술 이런 것들, 드론 기술. 네.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네? 이스라엘 그게 시장에? EIS라는 네. 미국의 ETF가 상장되어 있어요. 그걸 했어요, 저는. 네. EIS. 이스라엘에 투자하는 미국에 상장된 맞아요. ETF가 있는 거구나. 이른바 뭐 EWY가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ETF거든요. 예를 네네. 들면 그런 거 비슷한 게 그죠. 있는 거죠. EIS가 이스라엘 거죠. 네. 와, 그런 거 하고 있고. 오늘 네. 정말 새로운 지식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니 제가 정말 멍청한 네. 게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7년 살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그 유대인 자본의 손길이 다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이거는 로스차일드 공원 이런 네. 거 있고요. 제가 맨날 가서 자본의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숨을 쉬면서 자본 이랬거든요. 맨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우리 집 근처였거든요. 근데 멍청하게 아니 도대체 유대인 자본을 따라가면 돈 버는 네. 건데 왜 이스라엘 주식 투자 안 했는지 이렇게 좀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진짜 머리를 한 대 또 이렇게 맞은 거 멍청한 같네요. 진짜. 예. 여러분, 강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치아가 진짜 넓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아니, 오늘 우리 직원들이 팬 사인회 거의, 팬 사인만, 아니, 이런 직원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네. 직원들이. 아무튼, 저희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다음에도 또 요청 드리면 나와주실 거죠? 예,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와이스트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26년에 네.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는데 또 올해는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내년부터 좀 이제 네. 이런저런 걱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확실한 한마디를 해주시고 가신 우리 강환국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